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국회에서 거행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6년을 목표로 개헌을 성사시키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헌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의 극한 대치에 냉각기를 갖고 합의점을 찾아보자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야당에는 방송사법 재검토를, 여당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전당대회 전 마지막 합동연설회에서 수도권 표심 경쟁을 벌였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76주년 제헌절에도 서로를 향해 헌정 패괴라고 비난전을 이어간 여야. 극한 대립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치 전국 중재안에 여야가 어떻게 응답할지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외교통일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76년 전 제헌국회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제헌절 경축식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2대 국회를 개헌을 성사시키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밝히며 윤 대통령에게 개헌 대화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이 공포됐던 그날을 기념하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5부 요인과 전직 국회의장단, 여야 지도부가 참석해 제헌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우 의장은 헌법을 만들었던 초대 의원들의 책임감과 애국심을 기억하며 제헌 국회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개헌을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헌은 국민의 삶이 향하는 길을 만드는 일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개헌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습니다. 우 의장은 큰 선거가 없는 앞으로의 2년이 개헌을 논의할 적기라며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하고 여야가 합의하는 만큼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에 대한 의견을 좁히고 국회의장 직속의 개헌 자문위원회도 발족해 국민적 합의를 높이는 데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헌을 위한 대화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입니다.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의 시간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우 의장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는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대화 기구를 통해 다양한 사회 갈등을 풀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정대철 헌정회장은 아직까지 개원식을 못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제헌절을 마냥 축하할 수 없는 착잡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치 전국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중재안을 내밀었습니다. 방송법으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를 향해 냉각기를 갖고 범국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일단 내일 본회의는 열지 않겠다고 우 의장은 밝혔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이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여야 정당 국민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부 여당과 야당 간 극심한 대치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야 갈등이 가장 극심한 방송사법에 대해 중재에 나섰습니다. 우 의장은 먼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에 입법 속도전을 멈출 것을 주문했습니다. 야당에 요청합니다.
방송4법에 대한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논의도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회 입법권에 거부권으로 응수하는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방통위의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정부 여당에 요청합니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방통위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멈추고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 의장은 방송사법 논의를 위한 범국민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여야 정당과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학자들이 고루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해법을 찾자며 국민의 관심도 당부했습니다. 끝장 토론, 밤샘 토론이라도 해봅시다. 국민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방송과 통신이라는 공공재가 국민의 것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감시해 주십시오. 여야의 중재안을 내민 우 의장은 일단 민주당이 요구하는 내일 본회의는 열지 않고 25일 본회의까지 여야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는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한 국토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주택토지실장은 공급 물량은 충분하다며 주택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이제 앞으로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고 그래서 집값이 오를까? 지금이라도 연끌을 해야 되나? 이게 지난 정부에서처럼 악몽이 되풀이될까 봐 우려하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현재 서울 지역의 준공 예정 물량이 금년도에는 38,000호, 내년에 48,000호에서 장기 평균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한 물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택 매입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LH가 지난 1년 동안 매입한 물량이 10건도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 LH의 감정가격 불신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똑같은 세입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상가가 차이 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경매 차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우리 피해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LH 감정가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대형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 업체를 정해놓고 국회에서 논의해서 선정을 해주셔도 저희는 그걸 받겠다. 이런 가운데 국토위는 내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과 경매차익 지급을, 민주당은 선구제 후 회수 방식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이슈픽 서원한 개건 기자와 함께 재헌절인 오늘 여전히 상임위마다 입장 차이를 보이며 부딪히고 있는 여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원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있었던 법사위원회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를 놓고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야당과 이건 적절치 못하다는 여당이 맞붙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어제 법사위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관련해서 증인과 또 참고인의 이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이 의결이 됐습니다. 이 오는 26일 열리는 이번 청문회에는 이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라는 이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26일 열리는 2차 청문회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을 전반적으로 다룹니다. 야권은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불러서 이 부진한 수사 흐름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또 강희구 부석실장 등 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과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 또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들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 명품 가방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실 행정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는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는데 내가 실수로 누락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 관련된 해명에 대해서 의혹을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반면 이 여당 법사위원들은 국민 동의 청원으로 접수된 이 청원을 가지고 국회의 심사 대상까지 삼는 것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결국 표대결에서 우위를 점한 야당이 이를 처리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퇴장했고 여당 의원들이 없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표결로만 통과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여야인데요. 이번에는 과방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만 할 것이냐, 이틀을 할 것이냐를 두고 또 여야가 맞붙었는데 결국 민주당 뜻대로 처리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슷한 갈등과 절차가 어제 이 과방위원회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요,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좌파 연예인과 우파 연예인의 리스트를 정리했다, 관련된 발언을 한 내용이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죠. 이 발언의 취지는 방송계에 있는 많은 좌파 영화 감독들 또 좌파 연예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좀 정리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는데 민주당은 이에 피해자에 해당되는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47명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참고인 명단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영화감독 봉준호 씨, 또 박찬욱, 윤재균 씨와 배우 정우성, 문소리 씨, 또 방송인 김재동 씨 등이 포함이 됐는데요. 당연히 규모가 상당한 만큼 이틀간 진행해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었고요. 국민의힘은 거꾸로 관례대로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의 청문회는 하루만 하는 게 맞다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이 인사청문회법,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라고만 정해져 있고 후보자 급에 따라서 며칠간 열어야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법을 근거 삼아서 결국 이틀 동안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강행을 했습니다. 결국 여당 간사인 최영도 의원이 이 미운 사람들을 깡그리 모아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라면서 자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을 했고요. 여당 의원들이 없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표결로만 과방위 역시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여야가 상임위마다 부딪히고는 있지만 이제 법안 발의에서 유사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바로 간호법인데요. 이 간호법을 놓고는 여야가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네,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인데 이 간호조무사, 이 언론에서는 PA 간호사라고 흔히들 칭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작은 동네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의 진료 행위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보통 이 PA 간호사에 해당이 됩니다. 원래 정부 여당은 이 간호법 개정, 특히 이 PA 간호사 영역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의사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부족한 이 손에 대한 대안 차원으로 PA 간호사가 좀 주목을 받게 된 건데요. 기존에는요, 이 PA 간호사들의 업무나 권한이 법에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수술실에서 간단한 보조 행위만 해도 이 PA 간호사들이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수술실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PA 간호사들의 수술 보조 행위도 대형 병원 기준으로는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가이드라인도 내놓고 있거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 발의된 법안 내용들이 보면 비슷합니다. 22대 국회에서 현재 발의된 간호법 모두 3건입니다. 이 민주당의 강선우 의원 또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이 있고 국민의힘에서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암묵적으로 의사의 빈자리를 대신해온 이 PA 간호사를 제도권에 진입시키자는 의견에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상황입니다. 진료 보조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간호사들의 권한을 보장하는 것도 눈에 띕니다. 특히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에서는요, 간호사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또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 행위의 지시를 받았을 때 이를 정당하게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물론 대한의사협회는 이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해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정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두 당 모두 이를 당론으로 발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직역 갈등 또 직역 반발을 넘고 간호업계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간호법이 22대 국회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완환 개건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부부 방탄에 몰두한 사이 민생은 악화일로가 됐다며 추경을 포함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백 반환 지시 주장이 거짓이라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며 추가 경정 예산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졌는데도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액이 1조 원에 불과한 건 과대포장 정책으로 생색만 내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처럼 엄발의 오줌 누기 같은 엉성한 대책만 남발하는 것은 살든 죽든 알아서 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추경을 포함한 모든 방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명품백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을 놓고는 거짓 해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국가에 귀속된다던 대통령실의 기존 해명과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해명대로라면 김 여사가 행정관에게 국고 횡령을 지시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디올백이 대통령 기록물이고 국고라면서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사범입니까? 민주당은 검찰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수사를 즉각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내일 민주당 당대표 주자인 김지수, 김두관, 이재명 후보의 첫 방송 토론회가 열립니다. 과연 세 후보가 어떤 의견을 주고받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인단 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고양 합동연설회에서도 한동훈 후보를 향한 당권 주자들의 견제가 거셌는데요. 막바지 당심 잡기가 한창인 전당대회 소식을 오다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수도권에서 마지막 합동 연설에 나섰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당의 혁신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당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모두와 함께 화합하는 정당, 단결하는 정당 만들어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보수 가치에 대한 책임감도 보수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식도 없는 당대표에게 저희는 당을 맡길 수 없습니다. 개멸적 참패에 분노하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분노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해야 합니다. 이번에 뽑는 당대표는 당을 단합시키고 당과 대통령의 충돌이 아니라 믿고 소통하며 함께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제 남은 전당대회 일정은 내일과 모레 2번의 방송 토론회뿐입니다. 후보들은 해병대원 특검 수용 여부와 댓글팀 의혹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오늘 오전 진행된 방송 토론회에서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후보들 간의 과열된 비방전이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로까지 번지자 당 지도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화합과 질서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경선하는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경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끝나면 승복하고 화합해서 국민의힘은 19일 금요일부터 나흘 동안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오는 2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데 만약 과반 1위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28일에 결선 투표를 치릅니다. 고양 손호 아레나에서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정무위는 오늘 첫 전체 회의를 열고 김병환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이 밖에 정무위는 여야 간사의 강민구 국민의힘 의원과 강준현 민주당 의원을 선임하고 소위 구성도 완료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와 통일부 등 업무 보고를 받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북한 정권보다는 인권을 비롯한 북한 주민들의 삶 개선에 초점을 맞춰 대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금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7월 17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여야 한뜻 공휴일법입니다. 76주년 제헌절을 맞아 오늘 국회에선 제헌절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76번째로 맞는 재헌절입니다.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삼권분립, 의회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오늘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뼈대를 만든 제76주년 재헌절입니다.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이를 함께 기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재헌절을 맞아 여야 의원들이 모처럼 한뜻을 보였는데요. 재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한 겁니다. 여당에선 나경원 의원이 지난 15일 재헌절 공휴일 재지정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에선 이모경, 윤호중 의원이 나섰는데요. 이모경 의원도 재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 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윤호중 의원은 지난 21대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재헌절 재지정을 위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인 재헌절, 왜 재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된 걸까요? 재헌절은 지난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됐었지만 2008년부터 제외되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주 5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2003년엔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정부는 공휴일을 줄이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재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지게 된 건데요.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며 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22대 국회. 재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움직임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내년 재헌절이 기다려지네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깜빡 해명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보좌해온 대통령실 행정관이 최근 검찰에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반환 지시했지만 깜빡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죠.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을 최 목사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정중하게 돌려주라고 지시했었는데 다른 바쁜 업무 등을 처리하느라 김 여사의 지시사항을 깜빡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 해명을 두고 정치권에선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야권에선 변명이자 꼬리 자르기라며 김 여사의 직접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 정권은 무슨 도마뱀도 아니고 자꾸 꼬리를 자르려고 합니까? 100번 양보해서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인의 지시사항을 깜빡하고 넘길 정도로 대통령실의 기강이 엉망이라는 뜻이고 김건희 여사는 자꾸 애꿎은 아랫사람 시키지 말고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해명하십시오. 9월달인데 잊어먹었다. 11월달에 이삿짐 고르면서 책은 버리고 백은 가지고 가면서 생각 안 났어요? 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된다. 이야, 개콘도 이렇게 잘하는구나. 코미디 아니에요. 김 여사 측의 법정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던 것이라고 밝히면서 야권에서 제기한 꼬리 자르기 지적에 대해서도 거짓 해명을 할 이유가 없다며 항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도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의혹 논란에 대해 사과하는 수순을 밟게 되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해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뭐 사과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할 단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도 김 여사의 해당 사안에 대해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또 김 여사의 명품백 논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논란, 김 여사의 사과 가능성과 여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우리 헌법의 근간인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종근 평론가님 오늘 특별히 나와주셨는데 바쁘신데 감사드립니다. 네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제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 오늘 재헌절 경축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개헌론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데 이제 분권형이냐 4년 중임제냐 국민적 합의가 있느냐 여야가 이제 극한 대치 중인 상황에서 이게 과연 개헌이 가능하겠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개헌 좀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이 가능성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부원장님부터 들어볼까요? 원래 역대 국회의장을 하셨던 분들은 개헌에 관한 제안이 이번만 있는 게 아니라 몇 차례 있었었어요. 네. 그런데 개헌이라는 게 이게 정말 서로 이제 쉽지가 않은 사항이죠. 역대에서도 그랬었지만. 근데 지금 현재 국면에서 개헌론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율 또는 어떤 탄핵에 대한 조짐, 임기 단축,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이런 게 약 맞물려 가지고 실은 여권 쪽에서 보기에는 뭔가 개헌 자체를 뭔가 임기 단축과 연동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헌이 되려면 어떤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필요한데 그 국회에서 그래야지만 가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 우원식 의장께서는 뭔가 좀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하셨다 하더라도 이제 여권에서 이걸 호응해줄 확률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논의가 진전될까 해서는 약간 좀 갸우뚱해지는 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개헌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지금 이제 또 개헌 추진에 대한 의미가 현 대통령부터 적용을 하느냐, 아니면 차후 대통령부터 적용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논란이 오고 가는 쟁점 사안 중에 또 하나인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의 개헌이라면 현직 대통령한테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을 거예요. 차기 대통령부터 차기 적용을 대통령이죠.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 만약에 그 개헌에 대해서 어떤 것을 취할 때, 어떤 입장을 취할 때 자신이 해당된다면, 손해보는 쪽으로 해당된다면 문제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임기 단축, 자기가 임기 단축 하겠다라고 받아들이면. 그런데 임기를 늘린다? 이건 당장 정권 연장을 위해서 개헌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앵커의 말씀이 만약에 임기 단축을 통한 그걸 받아들이면서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이라면 가능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개헌 자체가 집권 연장으로 비춰지는 듯한 그런 모습은 절대 그게 용납이 안 될 상황이고 저도 개헌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부원장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역대 모든 국회의장이 다 개헌을 얘기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업적이거든요. 개헌을 이룬다면. 그래서 17대부터 거의 지금까지 모든 21대까지의 국회의장 중에 개헌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예를 들자면 김원기, 임채정, 김영호, 정의화 의장. 저도 개인적으로 현직에 있을 때 기자로서 인터뷰도 많이 했던 분들인데 퇴임 인터뷰를 하면 꼭 개헌을 못 이뤄서 참 안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취임 인터뷰를 하면 나 이번 임기에서 분명히 내가 개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오늘 경축사에서도 그동안의 논의가 많이 축적됐기 때문에 이번 22대에서 이제 실천만이 남아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지금 앵커 말씀하셨듯이 논의는 정말 많이 했어요. 이낙연, 이주영, 이낙연 의원, 이쪽에 이주영 의원 해서 개헌 특위와 관련해서 얼만큼 진짜 많은 수기를 한지 몰라요. 숙명.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개헌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건 위로부터 내려오거나 밑으로부터 올라가거나요. 위로부터 내려온 건 박정희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서 집권 연장, 그냥 찍어서 개헌 연장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개헌과 그다음에 밑에부터 위로, 그러니까 국민들의 시민 혁명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4.19 때 4.19 이후에 개헌을 이뤄서 의원 내각제로 갔다든지 아니면 60항쟁으로 인해서 지금의 87체제가 왔다든지 이건 밑으로부터의 개헌 의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그런 민주주의는 이미 이루었으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가서 이게 혁명과 같이 이건
다시 한번 바꾸자. 이런 건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여야가 진영 정치, 그러니까 서로 반목하는 정치가 아니라면 네.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여야가 손을 잡고 여기까지 해보자라고 합의를 보고 대국민 설득, 국민들한테 이렇게 가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두 가지 형이 아닌 상태, 네. 전혀 다른 상태로 협조적인 체제에서 한다면 가능하겠는데 지금 이렇게 분파 정치가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네, 분파 정치, 진영 정치 때문에 개헌으로 가는 길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네. 말씀하셨는데 최 부원장님 생각하시기에 그렇다면 개헌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헌이 실은 논의도 실은 덜 됐다고 생각을 해요. 논의가 아직 좀 성숙하지 못했다? 예, 저는 이제 실은 어떤 개헌의 결국은 이제 필요성과 합의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 여론에서 많이 나오는 건 4년 중임제예요. 그런데 4년 중임제가 과연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이랑 많이 달라가지고 네. 미국은 의회가 되게 강력하고 그리고 의회가 예컨대 예산권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감사원도 의회 산하 조직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한미 FTA 있을 때 USTR 같은 경우도 의회 산하 조직이거든요. 원래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은 미국은 행정부는 법안 발의권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 의회만 법안을 발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행정부와 의회의 강력한 분권, 그다음에 이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강력한 분권, 그다음에 언론과 사법부의 강력한 독립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행정부 권한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약한 편인데 우리는 행정부 권한이 엄청나게 강력하거든요. 법안 발의권도 있고 감사원도 있고 예산은 심지어는 그 기재부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증액도 할 수 없어요. 그런 것 등등이어서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4년 중임제로 가면 과연 한국의 지금도 안 그래도 관치 파워가 엄청나게 센데 네. 방송사는 사실상 한 번 쿠션 쳐가지고 다 좌지우지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진보 정부가 등장하든 보수 정부가 등장하든. 그런데 이걸 8년 정도 지배한다 그러면 과연 한국이 민주적인 어떤 것이 과연 가능할지도 실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에 대한 이제 그 분권 얘기가 이제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실은 분권을 하려고 그러면 지난번 아주 오랜만에 개헌안이 발의된 게 문재인 정부였거든요. 네. 그때는 개헌은 발의 요건이 국회가 과반으로 발의하거나 대통령이 발의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역대 대통령 중에 실제로 법안을 발의하신 그 정부는 이제 문재인 정부밖에 없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도 그때는 제가 이제 법안 발의권을 받는데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네, 뭐가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겁니까? 실제로는 이게 역사 자체가 달라가지고 네. 유럽이나 미국은 분권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만들어졌고 우리는 고려시대부터 중앙정부가 먼저 있고 지역이나 분권은 나중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역사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분권의 장치와 그런 걸 만들기 전까지는 네. 실제로 4년 중임제를 하는 게 과연 한국적인 현실에서 바람직한 것도 실은 어떤 토론이 충분히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개헌의 논의는 상당히 레토릭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대통령제에 대한 분권에 대한 장치들이 더 정교하게 그거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분권이 아니라 행정부라든가 사법부, 언론 등등에서 그런 것이 훨씬 더 이제 좀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각 기구에 대한 이제 분권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더 성숙하게 익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개원식 최장 지연 기록을 깬 22대 국회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개원식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재헌절인 오늘도 여야의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야의 독주가 헌법 정신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주장을 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당이 의회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맞불을 놓은 상황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헌정 파괴라고 이제 비난하고 있는데 어느 쪽의 그 주장이 더 맞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둘 다 틀리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네. 쌍방과 실입니다. 쌍방과 실인데 이거 정확하게 85대 15 이렇게 해야지 네. 무조건 모든 자동차 사고를 50대 50이다 양비론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거의 뭐 100대 0은 거의 없죠. 자동차 사고에. 없죠. 네. 어쨌든 90대 10이냐 아니면 70대 30이냐 그건 좀 이제 앞으로 바라봤을 때 둘 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 조금 더 책임이 있다라는 건 저는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물론 전 양쪽 다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자 독식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은 평소에도 그렇고 또 소수 야당일 때도 그렇고 집권했을 때도 그렇고 언제나 다수결이 지배해서는 안 된다. 다수결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소수 당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것을 협의해서 협상의 결과물을 내는 것이 민주주의다 해서 그때 이런 일관된 어떤 흐름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법사위원장은 무조건 2당이 해라. 1당은 국회의장이 해야 된다. 그럼 여야가 바뀌면 그럼 차라리 집권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든지 아니면 국회의장을 하든지 그것을 서로 간에 견제를 해야 된다. 네. 그래야만 소수당의 목소리도 반영이 될 수 있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이고 그게 녹아든 게 관습처럼 내려왔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여당한테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이겁니다. 선거는 사실 선거가 끝나면 그게 채점표이자 하나의 어떤 지표가 돼야 돼요. 그럼 선거가 끝났어요. 180대 108이잖아요. 192대 108이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내가 정말 야당에 들어줄 거는 확실하게 들어줘야 된다는 이게 있어야 돼. 앞으로의 플래닝. 그러니까 특히 대통령실이 그래서 저는 주장을 이렇게 했어요. 대통령실이 이제 내가 9가지는 양보할게. 그럼 야당에서 이건 해. 하지만 내가 정말 3년 동안 이거 하나만큼 하고 갈 거야. 라는 걸 빨리 만들어서 야당과 협상을 해라. 그래서 이거 하나만큼은 야당에서도 양보를 해달라. 라는 그런 이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다. 여당도 역시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건 마침점을 찍어주는 거거든요. 네. 국민들 그 전까지 막 공방을 벌였던 거에 어느 한편은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딱 결과가. 그렇게 갔어야 됐고. 근데 그게 굉장히 아쉬운 거고. 거꾸로 지금 야당한테는 뭐가 중요하냐면 첫 번째 이 결과 투표일 날 이제 야당에서 한 논평 그대로 실천했어야 돼요. 야당의 논평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170석을 그냥 휩쓸었을 때 민주당 논평이 겸허하게 고개를 숙이고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겸허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신나서 막 떠들고 우리가 이걸 즐기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겸허하다는 건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이뻐서 170석을 준 것이 아니다. 172석을. 지금 여당에 대한 심판이었다. 뭐 야당도 맨날 심판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야당이 잘해서라고 판단하지 않겠다. 우리가 더 여당과 협의를 하고 하면서 이 오만하게 보이지 않겠다. 이렇게 사실 선언을 했다고 받아들이고 싶거든요. 실제는 뭐 어쨌든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민주당의 현재 분위기는 겸허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완전 독주를 거듭하고 있다는 거죠. 실종된 정치, 기브앤테이크,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좀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그렇게 정리를 하셨나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정 파괴는 약간 이제 과한 표현이긴 하고요. 실은 헌정의 문제의식은 한쪽이 독주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 준 거고 이제 국회에는 입법권을 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헌정은 돌아가는데 그냥 헌정만 돌아가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뭐 민생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정책이라든가 뭔가 나라 일을 해야 되는데 나라 일을 안 하고 이제 그냥 뭐랄까 출퇴근만 하고 있다 그럴까요? 의원분들께서 그런 측면에서 좀인데 다만 이게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0.73%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겼었잖아요. 근데 실은 현행 대통령 선거 자체가 홀라당 다 독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민주당이 더 책임 있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대통령 파워가 더 셀 건지 제1야당 파워가 더 셀 건지 아무리 이게 뭐 192석에 해당하는 거야라 하더라도 그냥 우리 평범한 보통 사람들한테 어디가 더 많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 하면 당연히 현직 대통령과 현직 행정부를 갖고 있는 곳이 최소한 50배 이상의 파워는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거거든요. 그거는 뭐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거랑 야당 대표가 한마디 하는 거에 언론 비중에서도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여전히 민주당이 국회에서 거야인 건 분명하지만 전체적인 권력 관계로 보면 여전히 이제 여당과 그다음에 대통령 이쪽이 행정부가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건 너무 명백한 거다. 그런 점에서 뭔가 절충점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대통령도 계속 거부권만 행사하고 그리고 여론이 상당히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거의 여론이 7대3 가까운 비율로 압도적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계속 모르쇠만 하고 어떨 때는 이게 무슨 그 국가에서 받은 거라 했다가 지금은 개인적으로 뭐 돌려준다 그랬다가 말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국정을 아예 놓은 것 같다. 그런 거를 느낌을 주기 때문에
뭔가 좀 접점을 당분간은 좀 찾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야당도 거야인 현실에서 이제 겸허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대통령도 야당을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전국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이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방송과 관련한 최근의 현안들이 굉장히 좀 현안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 볼썽 사나운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이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극한 대치 이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방송 전쟁부터 멈추자. 야당은 방송사법 강행을 중단하고 정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하자. 우원식 의장이 일단 다음 주까지 좀 한 일주일 정도 좀 논의를 각각 좀 해보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제안 여야가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원식 의장이 그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너무 한쪽 편만 드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과 또 항의도 많이 하고 또 헌정사상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의장, 그러니까 뭐 개원하자마자 개원식도 안 했지만 22대 문을 열자마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국회의장에 대한 지금 그 항의의 목소리를 이렇게까지 빨리 높인 적이 없을 정도로 의장에 대한 어떤 불만이 최고조였는데 국회의장 사실 중재라는 사람이지 이것을 빨리 속전속결로 의사봉을 휘두르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봉이라는 건 그 어떠한 정파나 그 어떤 정당에게도 공평하게 보여야만 세 번 두들기는 것이 권위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 자체는 이 국회의장으로서 처음으로 중재를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구나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 안의 내용은 사실상 들여다보면 양쪽 다 아마 쉽게 물러서지 못할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헌법과 관련해서 부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언론에 대한 문제예요. 언론이 정말 정파가 어떻게 되든 정권이 어떻게 되든 간에 언론 자체가 그냥 무게 있게 그냥 중심을 잡고 가면 되는데 지금은 그 언론을 정권을 바꿀 때마다 이런 파란이 되풀이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뭐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해서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진보 정권이 있을 때도 똑같은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죠? 제도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공영방송이라는 허울 아래 진짜 공영으로 컨텐츠가 나오느냐 아니면 지금 사실 MBC 같은 경우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라는 이름의 그 이사회가 과연 정말 그러니까 그 공영을 담보로 하는 이사회인지 또 사실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이제 민영화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는 거고 근데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MBC와 KBS와 EBS의 사장을 놓고 충돌을 하는 그런 양상을 계속 보인다는 건 어느 쪽에도 사실 뭐 비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제도를 만든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틀 동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일단 잡혀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우원식 의장이 이제 여야 각 당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원식 의장님은 좀 선의의 취지를 가지고 하셨을 텐데 국민의힘 쪽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최대 관심사는 MBC의 어떤 권력 구조를 개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 야당이 보기에는 어떤 방송 장악 이런 걸 좀 하고 싶은 거고 여당이 보기에는 이제 또 여당대로 뭔가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런데 지금 하나는 방송사법을 민주당 추진하는 이유도 실은 MBC에 대한 어떤 교체를 좀 막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사법 추진과 이사선임 중단이 이게 둘 다가 될 경우는 MBC가 당분간 진도를 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여당 쪽에서 생각하기에는 이거 좀 약간 우리는 뭔가 좀 어음받고 현찰 주는 느낌이랄까? 그렇게 생각할 소지가 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수용한다 그러면 우리도 수용할 여지가 있다라고 받을 수 있는 카드예요. 민주당은.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약간 이제 받기 어려운 카드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신데 다음 주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 전대 상황을 좀 지켜볼 텐데요. 오늘 그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마지막 합동 연설회를 가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목할 부분이 4명의 후보 모두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과해야 된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는 일관성 있게 계속 했던 태도예요. 네. 이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겉으로 드러나게 이건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똑같은 어떤 입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똑같은 입장이고, 네. 나머지 세 후보는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어떤 의견 개진을 안 했다거나 아니면 사과는 안 된다 정도였던 그런 정도의 입장인데 이번에 바꿨죠. 네. 제가 보기에 입장을 바꾼 쪽에서는 사실 제발목을 잡힌 게 아니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원희룡 후보 얘기를 한번 하면 원희룡 후보가 문자와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한동훈 후보에게 책임론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들여다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가 사과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선거에 패배했다라는 논리가 가능하려면 뒷부분이 방점을 찍었을 텐데 앞부분 사과의 의지가 뚜렷했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만 안 받아들였다가 네. 잘못된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그 내 후보들의 이제 사과에 대한 이전의 그 언급과 뭐 팩트 확인보다는 이 네 명의 후보가 이제 모두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후속 조치로 김 여사가 과연 사과를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세 후보는 문자 이후에 사과를 해야 된다는 전제 때문에 사과로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 네. 이것이 김건희 여사가 또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라든지 앞으로 특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전향적인 부분이 될 거예요. 왜? 새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목소리를 높였고 뭔가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다 한 목소리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사과의 포인트가 아니라 이게 지금 꽉 막혀 있다. 뭔가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 집약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로서는 이 전대 끝난 다음에 그 누가 됐든 어떤 지도부가 됐든 이것이 공이 자신들한테 넘어왔다는 걸 인식할 수밖에 없겠죠. 공이 이제 넘어왔다고 대통령실에서도 인식한다. 그렇다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뭐 사과의 모습을 뭐 대국민 앞에 그런 모습이 나올까요? 지금 하는 여러 가지 멘트로 보면 뭐 대리인 측의 멘트라든가 이런 거 보면 사과하기 싫어 죽겠는데 지금 자꾸만 여론은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니까 할지 말지 생각할지 말지를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여전히 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뭐 1월 달에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의 부인이니까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남편분이랑 상의를 하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하든 사과할 거 사과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지금 7월이 되도록 사과를 뭐 할지 말지 뭐 그리고 이게 국고재산인지 아닌지도 말이 수시로 바뀌고 네. 여가지고 일단 할 의사는 별로 있어 보이질 않는다. 물론 이제 나중에 마지못해 할 수는 있겠지만 타이밍을 너무 많이 놓쳤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국민 정서가 대통령의 부인되는 분이 뭔가 좀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사과를 하면 총선 전에 그렇게 했으면 저는 국민들이 좀 상당 부분 수용할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이거를 끌고 와가지고 네. 사과를 하더라도 뭐랄까 좀 인심을 다 잃었다 그럴까요? 그런 측면이 되게 많이 들고 물론 그리고 정치권 입장에서도 야당 입장에서도 이거는 실제로 뭐 김영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지 뭐 신고 의무라든가 지금 뭐 일반인이라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하는데 업무 관련성이 없을 수가 없죠. 이 대통령 부인이라는 존재로 가정을 판단할 경우. 그래서 아마도 정치 공방은 검찰에 출두하든 아니든가 무관하게 사과하든 아니든가 무관하게 그건 너무 많이 늦었다. 그래서 쭉 더 갈 것 같다. 특검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음 주 이제 23일 이제 화요일인가요? 이제 1차 투표에서 이제 끝난다면 그날 이제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제 결정이 나고 2차로 간다면 28일로 이제 이어지게 될 텐데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 이제 우세로 나오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서 한동훈 후보의 댓글팀 의혹 이 부분이 좀 막판 변수로 작용을 할까요? 저는 크게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불법성에 대한 문제예요. 네. 불법성이 있으려면 이것이 선거를 예를 들어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여론을 조작한 그런 흔적이어야 돼요. 지난번에 드루킹 사건을 보면 원희룡 후보가 자꾸 드루킹을 대입을 하는데 드루킹의 판결문을 보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장을 여론을 조작을 함으로써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이게 흐름이거든요. 네. 그런데 법무부 장관 시절, 그러니까 선거도 아니고 자신이 정치인도 아닌데 무슨 여론조사팀을 만들었다라는 게 개연성도 없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는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걸 갖고 얘기했던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팀장은 맞는데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인지했는가는 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럼 한동훈 지금 증언을 폭로를 한 사람조차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이것을 연결하는 어떤 증거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니까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그러니까 공무원을 동원했다든지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추측에 불과하고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니 이 세 가지 점을 미뤄봤을 때 불법성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지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후보에 대해서 너무나 이 네거티브가 계속 겹쳐져 왔기 때문에 어떠한 네거티브도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없던 상태에서 빵 하고 터졌다면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사실 확인 들어가고 난리가 날 텐데 그 전에 이미 몇 단계의 네거티브들이 다 사실 영향을 미치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선거 투표일 막판에 이 벌어지는 어떤 네거티브들이 아직 그러니까 그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그 민주당 상황은 이제 최 위원장님께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제 당내 최대 계파 더민주혁신회의가 최근에 그 친명 파벌은 경선에 개입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최고위원과 시도당 위원장 후보 중에 미뤄질 후보를 발표한다고 해서 이제 논란이 됐는데 당내 이제 우려가 이제 나오면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기로 이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식의 당내 최대 계파인 이런 모임의 실력 행사, 민주당이 이제 전대에 미칠 영향,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는 좀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번에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와 말고 시도당 선거가 실은 이번에 민주당이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당대표 선거나 최고위원 선거는 약간 좀 특정 정파 일색으로 좀 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시도당 선거에서는 비명과 친명이 약간 붙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이제 친명과 친명이 붙는 경우도 있고 같은 친명인데 더민주혁신회의 친명과 그냥 더민주혁신회의 아닌 친명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야말로 좀 약간 좀 이렇게 세게 붙는다 그럴까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것이 너무 많이 붙고 그러면 당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다 같이 사이좋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길 바랄 거거든요. 싸우지 말고 다 나를 지지해. 이런 게 가장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가장 행복한 일인데 그런데 이제 당사자분들은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내부의 같은 더민주혁신회의에서 내에서도 서로 이제 원래 후보 조율이라는 게 세상에 권력을 나누는 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뭔가 이렇게 개입의 어려운 점도 있고 또 뭔가 조직에서 내분 가능성 그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약간 불개입이라 그럴까요? 실제로는 이제 다 친소 관계가 있으니까 상당 부분 뭔가 이제 알게 모르게 선거를 하게 되고 또 이러저런 지원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감정에 상하는 거나 뭔가 좀 이러저런 이제 어떤 그 갈등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생기는 게 좀 불가피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 가면서 이번에 그 민주당 전당대회는 뭐 큰 이번에 이런 이제 뭐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죠. 1등이 바뀔 가능성은 이제 쉽지는 않고 다만 이제 그 지역에서는 이게 지방선거 공천권에 연결돼 있어요.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도 연결돼 있어서 그 지역에서는 되게 치열한 선거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야 모두 현재로서는 1등의 그 상황이 좀 공고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여당도 사실 큰 변수가 없습니다. TV 토론 한 다음에 여론조사를 하면 사실 TV 토론에 대한 성적표잖아요. 채점이 매겨지는 건데 지금 한 4번 정도 했는데 그 직후에 여론조사들이 미동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상 채점이 거의 매겨진 게 아니냐, 점수가 매겨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성적표 받는 일만 남았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외전 지금까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